여러분 그 원주 중학교가 어디예요? 아, 더 가까워요? 영신 고등학교보다? 아. 근데 중학생 그 책상하고 고등학교 책상하고 똑같나요? 그 학생들이 시험 치면 중학교 교시, 중학교가 배정되어 있는 데는 어른들이 시험 치면은 2차까지 시험 치면 되게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중학생, 고등학교 똑같나요? 비슷해? 자요, 계약 체결상의 관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서 다 썼고요. 이제는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알죠? 그래서 공부만 하면 되겠죠. 자요. 자, 계약 체결상의 관칙을 보면 먼저 여러분요, 먼저 여기 보세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이 있고, 여기에 일부가 불능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 전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은요, 원칙적으로 유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미 이런 말이 있죠. 후발적은요, 무슨 계약 무한 후, 체결 후. 여러분 아침에 그 무슨 실장한테 자료 있냐고 그랬다는데 그거 어떤 자료를 얘기하죠? 자료. 실장한테 무슨 자료, 혹시 이거 그 특별법 얘기하신 건가요? 자료. 아니, 아침에 학생들 와가지고 자료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처음 와서 뭘로 하는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특별법 자료는 오늘 강의 한번 나가는 거 보고요. 그리고 특별법은 그 자료로 지금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번 주 여러분 주 주면은 어차피 또 안 가져오고요. 다음 주 왔는데 또 지금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았다가요. 다음 주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까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좀 그 문제 지문이 지금 가서 잠깐 수정을 하러 갔더니 문제 지문이 2개가 지문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2개의 지문을 완성을 시켜가지고요. 먼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복사해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535조요. 535조 계약.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 이렇게. 과실 책임을 이렇게 지는 것이고요. 여기 일부라고 되어 있죠? 일부는요,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거든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은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되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이런 말이. 왜요? 담보 책임은 유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런데 부당이득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유효인데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했을 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그것은 무슨 말이 없다? 두 가지가 없어.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없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이란 말이 없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무효인 것은 언제가 무효이냐? 다음 주에서 무효인 것은 이미 멸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멸실. 원시적 불능인 것은 이미 멸실. 신뢰이익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 이미 멸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 신뢰이익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인데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죠. 그 다음에 여기 매수인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 이렇게요. 그래서 매도인이죠, 채무자.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제3자 병이 방화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책사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이 두 가지는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잘못이 없을 때 여기서 뭐 나오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다음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는 것은 뭐가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글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2월 1일 갑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이미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하죠. 1월 30일은 이걸 뭐한다? 이미 멸실이다. 이미 화재로 소실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럼 이거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뭐다? 원시적 불능이죠.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죠. 그러면 신뢰 이익은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만약에 신뢰 이익이 100이다. 그런데 이행 이익이 200이다. 그러면 얼마의 범위 안에서 청구한다? 100. 그런데 신뢰 이익이 100이다. 이행 이익은 80이다. 그럼 얼마다? 80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봐. 신뢰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이행이익이 80이다. 그럼 얼마? 80. 신뢰이익이 80이다. 이행이익이 100이다. 그럼 얼마? 80. 뭐냐면 신뢰이익을 청구하는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이익이 80이죠. 그러니까 80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뢰이익이 100이다. 그럼 100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행이익이 80밖에 안 돼. 그러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80까지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을은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을은 반드시. 그 다음에 갑은요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또는 과실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시키는 되려면 1번 일방은 악이나 과실,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3번 원시적 객관적 정보불능, 4번 신뢰이익 배상, 5번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시험에 낼 것이요. 너무나 이게 적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만약에 갑이요.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갑이 선이 무과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도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 만약에 갑이 만약에 악이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을만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갑도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갑만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을도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을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지. 갑도 악이나 과실이 있는데 을도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교섭 단계는 계약을 뭐하기 전이다? 체결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했어. 부당 파기 계약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요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상당한 이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 이것을 적법이라고 하고 IMF죠. 상당한 이유가 없다. 우리 이것을 불법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것은 상당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불법 행위예요. 불법 행위에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그러면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원시적이죠.
이런 원시적이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후발적으로 나오죠. 여기 지금 뭐죠?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은 후발적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불법행위는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니까. 그 다음에 일방의 적극적 요구.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을 지출했다.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비용을 지출했죠.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비용을 지출했어. 이런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교섭단계 부당파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뢰는 계약 체결 뭐 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이것은 청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이 좌절된다 이 말은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계약 체결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죠? 경매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9번 한번 보셔요. 자, 19번을 보면 갑이 그 소유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7월 15일 날 체결했는데 갑의 도자기가 7월 14일 날 줄고 이미 파손, 이것을 말한다? 원시적이라고 얘기하죠. 1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2번 을이 계약을 막기 위해서 체결하기 위하여 200만 원의 비용으로 7월 13일에 전문가로부터 뭘 받았다? 감정을 받았다. 감정을요. 근데 그 비용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그랬어요? 당연히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감정을 의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 을이 신뢰이익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도자기가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 을은 선의이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 갑은 갑 자신은 파손된 사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고 을은 뭐가 되고? 선의 무과실. 4번은요 갑이 계약 체결 당시에 도자기가 파손된 사실을 갑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 원래는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선의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다 이런 경우는요 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알겠죠? 5번 을이 입은 비용 손실을 신뢰 이익 손해가지고 원시적이니까요. 이행이익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행이익을 넘어도 이행이익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여기 봐. 여기 지금요 이 사람의 신뢰이익은 100인데 이행이익은 8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 청구하는 것이다?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80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20번 한번 봐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돼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거 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미멸실. 그걸 찾으라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 이미멸실, 그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여기 봐. 여기 실제 면적 계약 면적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담보 책임이라고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동그라미 공용수용, 이미 공용수용.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줄거. 4번 유명허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줄거.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3번 4번 5번은 전부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가 원칙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2번만
이미 멸시, 이미 수용, 그러니까 원시적이죠. 원시적인 것을 뭐라 한다? 무효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3번을 보면 계약 체결 후 유효, 제3자의 방화 줄고 제3자의 방화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4번은요.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시 우발적이죠. 유효, 임대인 줄고 임대인을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해. 임대인을 채무자 했어요. 이러면 지금 20번에 지금 4번 보고 있죠. 20번에 4번 채무자 했죠. 그 다음에 과실, 채무자의 과실은 귀책사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요. 자,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했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됐다. 그래서 576조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21번 한번 봐봐요. 교섭단계 부당파기죠. 1번 당사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파기는 신뢰가 형성될 것이고 그래서 맨 끝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줄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라서 플러스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번이 뭐죠?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제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을 뭐라고 한다? 신뢰이익에 해당하죠. 신뢰이익.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 있는 좌절 동남이 경쟁 입찰에 참가 줄 것이고 경쟁 입찰에 참가를 경매죠. 경매. 여러분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 작성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3번 틀렸죠? 4번 상대방이 줄고 적극적 요구 바로 옆에 이행의 착수 바로 옆에 비용의 지급 알겠죠? 그것도 맨 끝에 손해배상으로 청구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인격적 법익에 침해되어 줄고 정신적 고통이 야기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 그것을 위자료 청구 이 말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요? 위자료를 뭘 한다?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위자료 청구 이렇게. 자 됐죠 지금. 그래서 계약 체결상을 책임하고 특히 여러분 저것은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목적의 가능과 불능에서 매년 거의 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면 우리 이제 동시행 항명권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동시행 항명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존속상의 결련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요 이행상의 결련성과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요 뭘 보냐? 동시항변권을 먼저 하나요. 하나에 그다음에 대가 관계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이런 말. 쌍무. 그래서 우리가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어?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 또 뭐? 위험부담.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어디에만 있다? 쌍무에만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죠. 하나니까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죠. 이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당사자가 뭐가 있다? 특약. 특약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약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특약이 있으면 근데 별개 약정이 뭐죠? 저당권에 대한 경매. 경매가 뭐가 됐다? 경매가 무효이죠. 경매가 무효면 채권자요. 저당권자죠.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배당금 반환과 경락인이죠. 경락인의 등기 말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면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경매가 무효가 되죠.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고요. 경락으로 인해서 등기를 한 경락인은 등기를 말소해서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알겠죠? 경매가 뭐가 된다? 경매가 무효일 때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아시고. 두 번째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여러분 경계는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뭐가 경계요? 구채무를 소멸, 새로운 채무를 발생. 다시 말하고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 그걸 경계. 경계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상속하고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 채권 양도.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세 번째요.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은 자가 목적물이 멸실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다? 손해배상채권, 손해배상채권. 이런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동시행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물건이죠. 물건의 인도 의무죠. 이 물건을 인도해 주려 했는데 잘못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럼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네 번째는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의 말소와 채권의 변제, 이 두 가지, 이 채권의 변제와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왜요? 채권이 뭐라 한다?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담보권의 소멸과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죠. 이 다섯 번째 여러분 또 뭐가 있느냐? 이런 매매죠.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죠. 그래서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 이전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뭘 해주냐? 등기를 해주고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준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이런 걸 하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이행이에요.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판례가 10%의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잔금 플러스 뭐하고 잔금 플러스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도 등기와 더불어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판례가 두 가지예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에요. 이게 90%예요. 10%의 국가 판례는 뭐가 있냐면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판례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잔금과 등기가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채무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그럼 지금부터 보면 이 을이 매수인이 자기가요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한다고 했어. 그러면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알겠죠? 그다음 만약에요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 그다음에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 여기요 이 건물에. 그러면 여기서 혹이 지금 달린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게 매매계약인데 혹이 달렸으니까 혹을 다 떼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뭐라고? 말소.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보면 가처분, 을이요 갑하고 계약했더니 여기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된다 이 말이죠. 뭐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된다. 여기 우리가 여러분 뭘 보냐면 지상물 매수 청권 있죠? 지상물 매수 청권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지상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권이 인정이 됐냐? 당연히 인정이 되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와? 지상물청권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원래 이 건물은 5억인데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이 1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 대금을 정할 때 이것이 5억짜리냐 1억 4억짜리냐 이게 문제죠. 판례가 뭐라 했냐? 매매 대금을 정할 때 피담보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 대금 여전히 얼마다? 5억이다. 왜 5억이냐? 갑이 근저당권을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5억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자기가 1억을 갚고 등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죠.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별개의 약정 안 된다. 특이하게 있으면 가능하다. 별개의 약정. 경매가 무효이 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동일성이 있냐 없냐? 채권 양도가 나서 상속은 나오지 않고 채권 양도. 채권 양도의 경우 상속의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여전히 항변권이 있고 경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안 되는 것이고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멸실이 됐어.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대신 손해배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배상 채권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우리가 뭐냐면 채권을 담보한다.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은 채권은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거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돈을 변제하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지만 어떤 판례는 뭐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다 이 말이죠. 동시행이란 말은 채무불행이 아니란 말이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 잔대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변제기는 첫 번째가 뭐냐?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 그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항변권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라냐? 신용불안이라든가 뭐라 한다?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악화가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중도금하고 잔금하고를 얘기하죠. 중도금은요 우리 이것을 선이행을 해야 되죠. 잔금은 이행기죠. 이행기. 그러니까 이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도금은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 불행이 되고 채무 불행이 되면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법의 논리란 말이죠. 다시요, 중도금은요 선이행이죠. 그리고 동시행이 아니다, 채무 불행이다, 그러면 이행지체이다, 지연이자이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고 채무불행이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이행기죠. 이행기는 뭐가 된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채무불행하니까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를 못해. 저기 봐봐.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 짧게 썼죠?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해제를 못한다.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해제를 못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하면 동시행이 아니면 채무불행이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됐나요 지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 동시에 해제하려면 동시행이 아니고 채무불행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무불행이 바로 뭐다?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이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를 못하지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요. 나중에 중도금 날짜가 2월 1일이고 잔금 날짜가 4월 1일이란 말이죠. 2월 1일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된 거예요. 계약을 해제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잔금 날짜 즉 이행기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잔금 날짜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동시이행이 되면 어떻게 한다? 동시이행이 되면 당연이야. 당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다른 말로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즉 중도금과 아니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 그럼 나는 당연히 등기 서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당연히. 그래서 안 줘도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요 자동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다시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거 좀 이따 나오면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 지체죠. 수령지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 이행 제공이 뭐가 된다? 계속된다. 또는요 한 번 이행 제공을 했다 이 말이죠. 한 번 이행 제공을 했다. 그럼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했다.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뭐가 된다? 항변권은 소멸하죠. 항변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다 이 말이고 이행지체가 되면 지연이자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이행 제공하죠. 한 번.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낸다 안 된다? 안 내고 계약을 해제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을 뭐가 되고 소멸하고 이행의 제공을 한 번만 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무슨 말이 잘 나오냐?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무효취소 해제. 이런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 암기하라고 그랬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다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암기했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임대차는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관계?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이지만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것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제죠. 변제하고요.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채권 증서는 무슨 관계다? 그래서 영수증은 동시행이고 채권증은 동시행이 아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죠. 위임은 항상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위임은 안 돼. 도급은요 하자 보수죠.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음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권의 변제. 채권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여러분요, 그냥 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알죠? 어음의 반환 무슨 관계? 동시행. 그다음에 여기
도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위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급은 뭐냐면 하자 보수하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건축했는데 하자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하자 보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임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변제와 영수증 동시행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항변권하고요. 항변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치권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항변권하고 유치권인데요. 동시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쓰겠어요? 뭐다?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하냐? 위법성 무슨 사유라고 그래? 조각사유라고 얘기했죠? 위법성을 조각해버린다. 위법성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성을 없애니까 이것을 무슨 행위다? 적법이죠. 그러니까 봐.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점유하는 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거나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위법하죠. 그런데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 말이죠. 없어진다 이 말이죠. 위법성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적법밖에 안 나죠. 적법의 반대가 위법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눈만 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열고 뇌세포 와이파이를 좀 켜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뭘 해도 점유를 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고 적법이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또 중요하죠.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세 번째요. 유치권이나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다 그럼 봐봐. 이렇게 시험에 나와. 뭐라 나오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진행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진행한다는 겨. 무슨 말이겠죠? 진행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유치권은 유치권이고 소멸시효는 계속 간다 이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영향 없어. 나는 너하고 관계없는데? 그러면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나 산에 가는데 야 산에 같이 가자. 필요 없어. 나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의 행사는 유치권의 행사고 채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자기 소멸시효는 그냥 자기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소송상. 소송에서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소송에서 항변했다 그러면 무슨 판결을 한다고 그랬어?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죠. 만약에 항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판결? 전부, 패소 판결, 패소, 상환, 이행 판결.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리가 항변권이니까 항변권은 약간 까다롭죠. 그래서 항변권은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에서 의외로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험이 잘 나오죠. 무효, 취소, 해제.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반환으로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하고 영수증은 뭐다? 동시행. 채권 증서는 동시행 아니다. 물론 이 세 가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음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 수령지체다.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이 소멸하지만 한 번 제공, 다시 제공 없이 과거에 한 번, 과거.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항변권 아니 소멸하지 않는다. 변제 개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행. 동시행은 항변권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 지체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당연히 자동채권으로 받는다? 상계. 수동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자동채권, 수동채권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동채권을 뭐다? 수동채권을 뭐다? 좀 대답 좀 해봐. 대답. 알겠죠? 안다는 거요? 뭘 한다는 거요? 여기서 1억을 주죠? 이걸 채무라고 하죠. 채무. 알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죠?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울도 갑한테 돈 1억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외상대금으로 6천을 받을 게 있는데 6천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로 대해서는 채권이고 이 갑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채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1억 빌려준 것이 있고 또 6천을 갚을 게 있잖아요. 갑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을 받아가지고 6천을 갚느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받으면 돼? 4천만 받으면 되죠.
그것을 상계라고 하죠. 서로가 계산을 했다 이 말이죠.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상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퉁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퉁을 칠 것인가 이 말이죠. 누가. 알겠죠? 그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을이 퉁치자게 해봐. 그럼 을을 상계권자라고 해요. 그러면 을을 상계권이라고 하면 을을 기준으로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채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여러분 을이 뭐라 한다. 을이 갑이 너 이렇게 갚아 그러면 뭐라 그래? 을이 내가 너한테 돈 받은 게 6천원 있으니까 내가 4천만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상계한 거죠. 그러면 갑은 자기가 갚을 돈은 수동채권이고 자기가 받을 돈은 자동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꼭 갑만 할 수 있나? 을만 하나? 갑도 할 수 있잖아요. 갑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인데 그냥 1억 주지 말고 얼마만 줘? 4천만 줘. 왜? 내가 너한테 갚을 게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보통? 하죠. 내가 너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너한테 도 갚을 게 있으니까 그냥 4천만 줘. 알겠죠? 이걸 우리 만다 퉁친다. 다른 말로 상계죠. 그러면 갑이 또 상계할 거 아니야. 갑이 상계하면 갑의 입장에서 채권을 뭐라고 한다? 자동채권. 채무를 뭐라고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다. 알겠죠?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보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기. 알겠죠? 여러분요, 이 동시화면권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고 상당히 책을 쓰거나 그러면 상당히 까탈서 어떤 사람들 책 쓰는 거 보면 책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쓰는 책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럼 약간 까다롭고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또 이것을 서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왜 시험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자, 23번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선이행 의무자가 나왔네.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이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에 줄거 변제기가 도래. 여기 나왔네. 봐봐. 선이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네. 그러면 잔금 날짜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 맞죠? 2번은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여기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네. 그래가지고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네. 3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여기 있네. 수령지체.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또는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요? 이행의 제공이 몇 번일 때? 한 번 이행 제공일 때. 만약에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다. 계속 항변권은 뭐가 된다? 소멸. 한 번 이행 제공한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4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항변권을 주장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으나 잡아며 항변권을 행사 줄거 봐.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 줄거 봐. 그럼요. 임대차가 끝났는데요. 항변권에 의해서 계속 점유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0.5초 만에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한다. 뭐다? 적법이다.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참 뭐죠? 점유하기로 했으나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없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맨 끝에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뭐다? 판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여러분요. 애매한 것은 좀 뭐냐면 우리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여기만 꼭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주택임대차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주지 않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민법 621조에 보면 뭐가 있냐?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임대차 들어가면서 불안하니까 내가 집주인한테
전세 등기 해주든지 임차권 등기 해주든지 둘 중 하나 해주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임차권 등기, 그것도 임차권 등기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증금의 반환과 등기 말소 소리의 적용은 동시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차인의 주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기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다.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기한, 알겠죠? 이 말이 들어가야죠.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기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다. 선이행 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25번요. 옳지 않는 것. 1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다. 부분적으로 지장? 예를 들면 건물을 1층짜리를 샀는데 1층을 여기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는 500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3분의 2가요. 3분의 1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3분의 1을 못 썼죠. 그럼 월세를 다 안 줘야 돼요. 3분의 2를 못 써서 3분의 2만 안 줘야 돼. 3분의 2 지장의 한도에서, 지장의 한도에서, 알겠죠? 지장이 있는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 거절은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장의 한도에서 이렇게 차임 지급을 거절한다. 2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항변권을 뭐해서 당사자가 뭐라 해야 돼? 주장을 해야 된다. 3번, 채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해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면 틀렸죠? 이런 봐봐. 여기 동시행 항변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잔금 날짜죠? 그런데 갑이 등기소를 가져오지 않죠? 그럼 나도 당연히 잔금을 안 줘. 잔금을 안 줘도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알겠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항변권을 뭐를 해야 돼?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행사하여야 행사가 없더라도 이래야지. 행사가 없더라도. 자, 4번. 이미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항변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항변권 갖는다? 언제? 한 번 이행 제공 시. 5번.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됐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발견됐죠?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왜요? 이걸 봐봐. 이것을 받아서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7번 한번 봐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당권 그러면 종된 권리죠? 동시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는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줄과 별개의 약정. 이러면 저 위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별개의 약정은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되죠. 특약. 근데 여기는 특약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는 한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맞죠?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4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죠. 그러면 당사자의 원상 이런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저당권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는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까 얘기했죠?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29번을 보세요. 항변권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은 그랬죠? 1번. 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여하게 할 의무를 불행한 데 대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각서의 계약에 발생한 손해배상 약정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기억 좀 있다고. 2번 무효 동그라미 취소. 무효 취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늘 수고비는 하자담보 책임 무슨 관계? 동시이행.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니은, 디귿, 니을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니을이 들어가는 것은 다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은, 디귿, 니을이 들어간 거 다 빼봐. 니은, 디귿, 니을 들어간 건. 그러면 전부가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은 미음은 뭐죠? 채권의 변제와 채권을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 소멸자. 담보권 소멸자 줄거봐. 저당권 말소등기죠. 우리가요 채권의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먼저다? 채권의 변제가 먼저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봐봐. 기억이 뭐냐면 바로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봐봐요. 전혀 말이 다르죠. 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목적물 반환은 뭐 딱 끊어. 딱 끊고 임대인이요 임차인한테 물건을 사용하고 소유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했어. 그래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어. 이것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물건 반환하는 것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잘못해서 손해배상하는 것하고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별개의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1번 한번 보세요. 31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뭐가 발생했다? 화재. 이러면 31번부터는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면 특히 이제 별개 약정에서 별개 약정이잖아요. 이 별개 약정의 말은 절대로 안 돼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배당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락인은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죠. 이것은 동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요 동일성에서 상속하고 채권량도 동시행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받겠다 이 말이죠.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죠. 우리 아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고 만약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동시행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채권을 담보 채권을 담보란 말이 딱 나오죠. 담보란 말이 나왔으면 무조건 주된권리 정된권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동시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변제의 불안의 항변권. 그 다음에 특히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죠. 그러면은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령지체요. 수령지체에 빠졌다가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항변권이 소멸하지만 한 번 제공했다? 과거에 한 번? 이런 말이 나오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무효 취소해야죠. 무효와 취소와 해지란 말이 나오죠.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에요. 무조건요. 그 다음에 임대차죠. 임대차 보증금은 동시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경우는 그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제와 영수증은 동시행이죠. 그래서 변제하고 채권 증세의 반환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항변권이죠. 항변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하더라도 적법하고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항변했냐 안 했냐? 만약에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했다. 소송에서 동시행 항변권을 항변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다? 상환 이행 판결을 하죠.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3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